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다시 12. 토니 로빈스 지음. 홍석윤 옮김. 12장. 원대한 목표가 원하는 미래를 창조한다. 꿈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칼 샌드버그. 이제 재미있게 놀 준비가 되었는가? 다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간 것처럼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펼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당신의 삶에서 온 힘과 열정을 끌어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지금까지 당신에게 많은 것을 설명했다. 우리는 엄청난 양의 자료를 다루었다. 물론 그 대부분은 즉시 활용할 수 있지만 또 일부는 적절한 때 당신이 불러내는 순간까지 뇌의 한 구석 깊은 저장고에 갇혀 숨어 있을 것이다. 우리는 또 당신이 그저 살아가는 삶에서 꿈꾸는 삶으로 변화할 수 있는 새로운 결정들을 내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왔다.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좀처럼 그 일을 실행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동기가 없기 때문이다. 그 동기는 오직 강력한 미래가 보일 때만 주어질 수 있다. 이 장은 당신이 최고의 꿈을 꾸고 무모한 가능성도 브레인스토밍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의 삶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당신이 에너지와 동기를 창출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당신이 이 장을 그저 소극적으로 읽는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읽으면서 연습하고 실천한다면 이 장은 마치 자석처럼 당신을 힘든 시기에서 끌어내 멋진 미래의 비전으로 보답할 것이다. 따라서 한 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삶에서 새로운 영감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돌아와 다시 펴보아도 좋을 것이다. 정말 재미있게 놀면서 진정한 열정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 장에서 당신에게 당부할 것은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치라는 것이다. 모든 상식을 버리고 다시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말이다. 아이들의 세계에서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고 마음의 욕망을 표현하기만 하면 즉시 이루어지지 않던가. 천일야화라는 알리바바 이야기 모음을 아는가? 그 중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맞춰보라. 그렇다. 바로 알라딘의 램프 이야기다. 우리는 모두 어린 시절 언젠가 한 번쯤은 요술 램프를 갖고 싶어 했을 것이다. 문지르기만 하면 강력한 지니가 나타나 소원을 들어준다. 하지만 내가 당신에게 주는 램프는 단지 3가지 소원만 이루어 주는 램프가 아니다. 자, 이제 당신 안에 있는 강력한 힘을 잡아야 할 때가 되었다. 이 거인을 깨우기로 결심만 하면 당신은 터무니없는 환상이 아니라 정신적, 감정적, 육체적, 재정적, 그리고 영적인 풍요를 끊임없이 창출하게 될 것이다. 당신의 꿈이 즉각 실현될 수도 있고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당신이 얼마나 크게 상상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얼마나 전념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삶에서 이룰 수 있는 것도 그만큼 커진다는 것이다. 목표가 커야 동기부여도 커진다. 나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말을 자주 듣는다. 토니, 대체 그 많은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 거요? 그렇게 에너지가 강하니 성공했겠지요. 하지만 난 당신 같은 에너지가 없다오. 아마도 동기부여가 덜 된 것 같소. 게으르기도 하고요. 그러면 나는 대개 이렇게 대답한다. 아니요, 게으른 게 아니라 목표가 뚜렷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나는 그 틈을 타 내 강한 열정과 추진력은 강력한 목표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귀띔해 준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깰 때마다 잠이 부족해 체력적으로 지치는 느낌이 들지만 내 목표가 나를 신나게 만들기 때문에 나는 늘 내가 필요한 추진력을 얻는다. 나를 흥분시키는 목표가 나를 매일 일찍 일어나 밤 늦게까지 일하게 만들고 가용한 모든 자원을 끌어모아 내 영향력의 범위 내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해 결실을 맺도록 영감을 준다. 당신에게도 똑같은 에너지와 사명감이 있지만 당신의 목표가 작기 때문에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더 크고 더 영감을 주며 더 도전적인 목표를 개발하는 것이다. 내 진짜 문제는 목표가 없다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목표가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마음은 고통을 줄이고 없애려 하거나 고통을 초래하는 것을 피하려 하는 등 항상 무언가를 추구한다. 우리의 뇌도 즐거움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좋아한다. 우리는 모두 목표를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거의 모든 장에서 강조했듯이 문제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이런 자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목표는 청구서 따위나 그럭저럭 지불하며 하루하루 살아남는 것, 즉 자신의 삶을 설계하기보다는 그저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라는 잘못된 함정에 빠져 있다. 이런 불투명한 목표가 당신 안에 비축되어 있는 방대한 힘을 깨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목표가 무엇이든 목표 자체가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마음의 정원에 우리가 원하는 씨앗을 의식적으로 심지 않는다면 그 정원에는 잡초만 무성할 것이다. 잡초는 저절로 자란다. 굳이 자라게 하지 않아도 잘 자란다. 우리 안에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기를 원한다면 한계를 넘어 도전 정신으로 진정한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크고 웅장한 목표를 찾아야 한다. 당신의 현재 마음 상태는 당신의 궁극적인 잠재력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현재 집중하고 있는 목표의 크기와 질을 반영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 모두는 원대한 목표를 발견하거나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목표는 한계를 넘어 무한한 힘의 세계로 우리를 데려다 준다. 처음 큰 목표를 세우면 달성이 불가능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목표 설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에게 영감을 줄 만큼 충분히 큰 목표를 찾는 것이다. 당신의 힘을 발휘하게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내가 올바른 목표를 세웠는지 아는 방법은 그 목표가 불가능해 보이지만 동시에 그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뛰는지를 보는 것이다. 그런 영감을 찾고 불가능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우리의 기존 믿음 체계를 바꿔야 한다. 내가 잊을 수 없는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겠다. 샌프란시스코의 황폐한 지역에서 가난하게 태어난 어린 소년의 실화다. 그의 목표는 그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불가능하게 보였다. 이 소년은 당시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의 러닝백을 맡고 있던 전설적인 미식축구 선수 짐 브라운의 팬이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영양실조로 생긴 골연화증으로 다리를 절게 되었다. 6살이 되면서 다리가 휘고 종아리가 위축되는 영구불구가 되어 연필다리라는 별명이 붙었지만 언젠가는 자신의 영웅 짐 브라운 선수처럼 뛰어난 러닝백이 되겠다는 목표를 품었다. 그는 돈이 없어 경기를 직접 관람할 수 없었기 때문에 브라운스 팀과 샌프란시스코 49어스와의 경기가 있을 때마다 경기장 경비원이 4쿼터 후반에 문을 열 때까지 경기장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문이 열리면 절뚝거리며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 나머지 경기를 구경하곤 했다. 마침내 13살이 된 소녀는 그의 평생 꿈꿔왔던 만남을 가졌다. 브라운스 팀과 49어스와의 경기가 끝나고 들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평생의 우상을 만난 것이다. 그는 축구 영웅에게 다가가 브라운 아저씨, 나는 아저씨의 열렬한 팬이에요. 라고 말했다. 고맙게도 브라운은 그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어린 소녀는 다시 말을 걸었다. 브라운 아저씨, 그거 아세요?
그러자 브라운이 다시 돌아서서 물었다. 뭘 말이니 얘야? 소년이 말했다. 나는 아저씨가 세운 모든 기록과 득점을 올린 모든 터치다운을 전부 다 알고 있어요. 짐 브라운이 미소 지으며 정말 대단하구나 라고 말하면서 다시 몸을 돌리려는데 소년이 계속 말을 걸었다. 브라운 아저씨, 브라운 아저씨. 브라운이 다시 그에게 고개를 돌리자 이번에는 소년의 눈이 너무 열정에 가득 차서 브라운도 그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였다. 브라운 아저씨, 하지만 내가 언젠가는 아저씨의 기록을 모두 깰 거예요. 축구의 전설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대단하구나, 얘야. 이름이 뭐니? 소녀는 활짝 웃으며 말했다. 제 이름은 오렌탈입니다. 오렌탈 제임스 심슨. 내 친구는 나를 오제이라고 불러요. 우리의 현재 모습에 이른 것은 우리가 처음 그것을 상상했기 때문이다. 도널드 커티스, 미국 영화배우. 오제이 심슨은 나중에 정말로 짐 브라운의 모든 기록을 깨고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목표는 어떻게 운명을 창조하는 놀라운 힘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어떻게 골연화증에 걸린 어린 소년이 축구의 전설이 되게 할 수 있었을까? 목표를 세우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바꾸는 첫 번째 단계이자 인생에서 모든 성공의 기초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마치 무한한 지능이 당신의 강렬한 감정적 사고에 감동을 이용해 당신이 만든 거푸집을 채우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당신의 삶의 매 순간을 지속적으로 투영시키는 생각들로 당신이라는 존재를 조작하는 것이다. 당신의 목표는 모든 생각을 이끄는 마스터 플랜이다. 당신은 위대한 결작을 창조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그림을 통해 당신 삶을 해석하는데 그칠 것인가? 당신은 삶의 경험을 모아 작은 골무에 담겠는가 아니면 커다란 물통에 담겠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이냐에 의해 이미 주어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목표 세우기.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바꾸는 것. 지금 당장 당신 주변을 둘러보라. 무엇이 보이는가? 소파에 앉아서 멋진 미술품에 둘러싸여 있거나 최신 레이저 디스크가 돌아가는 대형 TV 스크린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전화, 컴퓨터, 팩스가 있는 책상에 앉아 있는가? 이 모든 물건들은 한때 누군가의 마음속에 있는 단순한 생각에 불과했다. 내가 100년 전에 보이지 않는 전파가 전 세계 공중을 타고 상자에 들어와 소리와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면 사람들은 나를 미쳤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의 거의 모든 가정은 적어도 한 대의 TV를 가지고 있다. 평균은 2대다. 누군가 그것을 만들었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미 그것을 분명하게 꿈꾼 사람이 있었다. 이것이 물질적인 사물에만 국한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모든 종류의 활동과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다. 오늘날 우리가 편안하게 자동차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이유는 진취적인 사람들이 내연 기관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냈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에너지 문제에 대한 해답도 현재의 물리학자와 엔지니어의 상상력과 지략에 달려 있다. 그리고 인정혐오, 집단, 노숙자, 기아의 놀라운 확산 같은 사회적 위기에 대한 해결책도 헌신적인 개인들의 창의성과 연민에 의해 해결될 것이다. 사람들이 목표를 세우지 않는 이유. 당신은 어쩌면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글쎄요, 이 모든 말이 영감을 주는 것처럼 들리지만 목표를 확실히 세웠다고 해서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당신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어떤 목표를 세웠든 간에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일관된 행동이 즉시 뒤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행동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당신이 그 힘을 불러낼 수 없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영감을 주는
목표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 목표를 세우지 못하도록 당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은 이 책을 읽기 전에도 목표 설정의 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신적, 감정적, 육체적, 영적, 재정적 등 삶의 모든 면에서 당신이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 명확하게 정의된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왜 그런 목표를 세우지 못했을까? 바로 실망에 대한 무의식적인 두려움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목표를 세웠다가 그것을 이루지 못해 실망과 고통을 겪은 적이 있어서 그런 고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목표를 세우지 않는다. 그들은 또다시 기대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고 싶지 않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달성해야만 행복할 수 있다며 자신을 학대한다. 이런 사람들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도 주변에 더 좋고 가치 있는 목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유연성이 부족하다. 목표를 세우는 과정은 사물을 관찰하는 것과 매우 비슷하다. 목표물에 가까워질수록 목표 자체뿐만 아니라 목표 주변의 모든 세부적인 것들이 더 명료하게 보인다.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다가 다른 가능성들이 더 좋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이 당신에게 더 영감을 주는 목표라고 결정하게 될 줄 누가 알겠는가? 실제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돌이켜보면 때로는 원래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 당신을 진정한 삶의 목적에 더 가깝게 다가가게 할 수도 있다. 목표를 달성하고 다른 사람에 기여하기 위한 추진력은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실망이나 심지어 비극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삶이 무의미하게 흐르고 있다는 생각, 삶의 질이 매 순간마다 낮아지고 있다는 냉철한 깨달음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감이 동기부여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목표가 무엇인지 직시하면서 가능한 최고의 시나리오를 예상하거나 실제로 얼마나 진전을 이루고 있는지 깨닫는 것이야말로 더 많은 것을 성취하기 위한 동기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리는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만 너무 몰입하다거나 얼마나 걸리지 않는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어느 날 친구가 당신의 자녀들이 많이 컸다고 말해주면 당신은 정말? 이라고 말하며 진심으로 놀랄 때가 있을 것이다. 말해주면 당신은 정말이라고 말하며 진심으로 놀랄 때가 있을 것이다. 아이들이 바로 당신 눈앞에서 날마다 자랐지만 당신은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이다. 당신 자신의 성장을 보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 그래서 간단한 방법을 알려주고자 한다. 지금 바로 시간을 내 한번 해보기 바란다. 이 방법은 위에서 설명한 두 가지 동기부여의 힘을 사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어제, 오늘, 내일의 당신과 비교해 보라. 때로는 당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멀리 가야 하는지 놓치기 쉬울 때가 있다. 다음 페이지에 열거된 10가지 주요 영역에서 당신이 5년 전에 어디쯤 있었는지 정확하게 평가해 보라. 각 항목에 대해 0에서 10까지의 점수를 매겨라. 0은 당신이 그 영역에서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10은 당신이 그 영역에서 완전히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항목별로 당신에게 점수를 매긴 다음 두 번째 단계는 각 항목 옆에 그때 5년 전 당신이 어떤 상태였는지 문장으로 설명하라. 예를 들어 5년 전에 당신은 신체적으로 어떤 상태였는가? 점수는 7점. 꽤 좋은 몸매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확실히 좀 손봐야 할 부분이 있었다. 표준보다 약 5파운드 정도 2.3kg 더 나갔기 때문에
일주일에 2번 달리기를 했지만 여전히 식습관은 좋지 않았다. 신체 에너지 수준도 그저 보통 수준이었다라고 적을 수 있을 것이다. 5분에서 10분 동안 이 연습을 해보라. 자신을 새롭게 깨닫는 기회가 될 것이다. 5년 전 신체적 측면, 정신적 측면, 정서적 측면, 매력, 인간관계, 생활환경, 사회적 측면, 영적 측면, 직업, 재정적 측면의 점수와 설명. 자, 비교를 위해 당신이 각 영역에서 얼마나 잘해왔는지 또는 못해왔는지 점검해 보라. 그리고 이제 오늘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동일한 질문을 하고 답해 보라. 각 영역별로 당신이 지금은 얼마나 변했는지 0에서 10까지 점수를 매긴 다음 현재 어떤 상태인지 한두 문장으로 설명하라. 현재, 신체적 측면, 정신적 측면, 정서적 측면, 매력, 인간관계, 생활환경, 사회적 측면, 영적 측면, 직업, 재정적 측면을 점수와 설명하라. 지금까지 이 연습을 하면서 무엇을 배웠는가? 5년 동안 얼마나 변했는가? 생각보다 더 좋아진 영역이 있는가? 지난 5년 동안 잘 해냈는가? 그렇다면 기분이 좋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설령 당신이 원하는 만큼 잘 해내지 못했다 하더라도 혹은 차라리 어느 영역에서는 5년 전이 더 좋았다는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그 역시 좋은 메시지가 될 수 있다. 시간이 더 가기 전에 변해야겠다는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으니 말이다. 불만족도 성공의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라. 이제 잠시 시간을 내서 이 비교를 통해 배운 교훈을 몇 가지 핵심 문장으로 적어보라. 이제 5년 후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 연습을 마무리하라. 다시 각 항목별로 점수를 매기고 어떤 상태가 될 것인지 한두 문장으로 설명하라. 5년 후 신체적 측면, 정신적 측면, 정서적 측면, 매력, 인간관계, 생활환경, 사회적 측면, 영적 측면, 직업, 재정적 측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요한 것들. 당신이 5년 후에 목표를 세웠다면 카니에 전념한 것이다. 이제 당신은 인간은 끊임없이 나아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불만족이라는 압박과 일시적인 불안이라는 긴장 속에도 힘이 내포되어 있다. 이것은 당신의 삶에서 필요한 고통이다. 당신은 이 고통을 즉시 긍정적인 새로운 행동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이런 종류의 압박감은 일반적인 고통과는 다른 유스트레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라고 부른다. 유스트레스는 당신 자신과 주위 사람들을 위해 당신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긍정적인 힘이 될 수 있다. 유스트레스를 활용해 삶의 질을 높이도록 박차를 가하라. 많은 사람은 압박감을 피하려고 하지만 어느 정도의 긴장이나 압박감이 없으면 지루함과 무기력한 경험이 반복되어 오히려 불평이 쌓이게 된다. 사실 우리가 짜릿한 기분을 느끼는 것은 우리 내부에서 어느 정도의 압박감이나 긴장감이 있기 때문이다. 이 정도의 스트레스는 압도적이라기보다는 자극적이라고 할 수 있다. 스트레스를 받는 것과 스트레스를 통제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스트레스를 통제한다는 것은 스트레스, 유스트레스를 활용해 당신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당신 내부에서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압박감을 이용하고 그것을 적이 아니라 친구로 만드는 법을 배우면 오히려 삶을 최대한 도와주는 도구로 연마시킬 수 있다. 게다가 스트레스는 자가 발전하는 성향이 있으므로 이를 지능적으로 유도해 보자. 압박감을 적이 아니라 동맹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했던 것처럼 가까운 친구들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그들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면 좌절에 빠지거나 문제에 부딪히더라도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피곤해지거나 자신감이 떨어지고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친구들에게 공개 선언한 것을 떠올리면 다시 힘을 내 계속 전진할 수 있고 친구들도 당신을 붙잡아주며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이는 당신이 가는 길이 다소 험하더라도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다. 실패도 진정한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된다. 몇 년 전 한 친구가 내게 다가와 낙원의 섬 피지에서 살면 얼마나 환상적이겠느냐고 말한 적이 있다. 그 친구에게서 그 꿈에 대해 여러 번 들었고 원칙적으로 그 개념을 좋아하긴 했지만 나는 본래 실용적인 사람이었다. 낙원의 섬 피지의 땅을 사는 것은 투자 측면에서도 기회였지만 만약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어떤 대재앙이라도 생긴다면 내 가족이 탈출해 살기에 좋은 장소가 될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래서 나는 출장 겸 휴가 일정을 잡았고 아내 베키와 함께 피지에 가서 몇 곳의 후보 부동산을 살펴보고 투자할 만한 곳인지 조사해 보기로 했다. 며칠 동안은 왜 피지에 왔는지에 대한 생각 없이 휴가를 즐겼지만 미개발 땅을 구입한다는 목표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았다. 피지에 온 진짜 목표는 괜찮은 땅을 사는 것이었으니까. 마침내 우리는 비행기를 빌려 구입할 만한 땅이 없는지 피지 외곽 섬들을 탐험하기로 했다. 우리는 영화 이름으로도 유명한 블루 라군 등 몇 곳의 섬을 둘러보며 모험적인 하루를 보내고 마침내 북쪽 제도의 외딴 해변에 착륙했다. 우리는 그곳에 한 대밖에 없는 차를 빌려 타고 히비스커스 하이웨이라는 코코넛이 우거진 비포장 도로를 3시간 동안 달렸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곳에서 특이한 붉은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귀여운 피지 소녀를 발견했다. 베키와 나는 너무 반가워서 그 소녀의 사진을 찍고 싶었지만 그녀의 의사를 존중하고 싶었기 때문에 허락을 받기 위해 주위에 그녀의 부모가 있는지 찾아보았다. 우리는 바다 가장자리에 있는 작은 마을을 발견했다. 우리가 다가가자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발견했고 그중 덩치 큰 피지 원주민 한 명이 우리 쪽으로 달려왔다. 그는 큰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부족 언어가 아니라 영어로 인사하고는 우렁찬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조이입니다. 우리 집에 와서 카바를 드셔보세요. 마을에 들어서자 사람들은 계속 미소와 웃음으로 우리를 맞이했다. 그들은 나를 큰 오두막으로 데려갔는데 그곳에는 30명의 피지 남자들이 카바 의식, 후추나무 뿌리로 만든 카바 음료를 마시는 전통 의식을 거행하고 있었다. 아내 베키는 그들의 전통에 따라 오두막 밖에서 여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이들의 열정에 압도되었다. 그들의 자유분방한 쾌활함은 놀라웠다. 오두막에 있는 피지 남자들은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다. 환영합니다. 행복하세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의미의 부족 언어인 블라블라 블라를 외치며 열렬히 나를 환영해 주었다. 남자들은 양고나 후추뿌리의 일종을 몇 시간 동안 물통에 담가서 만든 카바, 내게는 그저 흙탕물처럼 보였다. 라는 무알콜 음료를 자랑스럽게 떠서 내게 건네주었다. 그들은 코코넛 껍질을 반으로 쪼갠 바가지에 카바를 떠주었는데 내가 카바, 보기보다는 맛이 괜찮았다를 마시자 남자들이 유쾌하게 웃으며 농담을 주고받았다. 이 사람들과 어울린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나는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평화로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들의 쾌활함과 장난기에 경탄하며 나는 이렇게 물었다. 당신네들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그들은 내가 무슨 대단한 농담이라도 한 것처럼 나를 바라보더니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물론 행복하기 위해서죠. 그 외에 뭐가 있겠어요? 내가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당신들 모두 피지에서 아주 행복해 보이는군요. 한 남자가 네, 나는 피지에 사는 우리가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곳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이라고 대답하자 또 한바탕 요란한 웃음소리가 터졌다. 그러더니 그들은 전통을 깨고 베키를 오두막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다. 그들은 마을에 하나밖에 없는 등유 램프를 켜고 전통 악기 우쿨렐레와 만돌린을 연주했다. 곧 남자, 여자, 아이들의 아름다운 피지 사부 화음이 오두막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내 삶에서 가장 강력하고 깊은 감동을 주는 경험 중 하나였다. 이 사람들의 놀라운 점은 그들이 인생에서 느끼는 풍성한 행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었다는 것이다. 그들과 몇 시간을 더 보내고 길고 아쉬운 작별의 시간을 가진 뒤 우리 삶에 깃든 깊은 평화와 균형을 느끼며 마을을 떠났다. 우리는 밤늦게 주변의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과 감사가 새삼 더 깊게 느껴지는 마법의 휴양지로 돌아왔다. 지금 몸은 호화로운 휴양지이지만 아직도 문 밖에는 부드럽게 철썩거리는 파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달빛이 비치는 무성한 녹색 코코넛 야자수로 둘러싸인 용암 봉우리 위에 작은 오두막 초가집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우리는 믿을 수 없는 하루를 보냈고 이 작은 마을의 사람들 덕분에 삶이 매우 풍요로워졌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비록 구입할 땅을 알아본다는 당초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달았지만 우리는 훨씬 더 큰 선물을 만났다. 그것은 목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는 선물이었다. 우리는 지난 6년 동안 1년에 서너 번 피지 여행을 떠났다. 당초에는 첫 번째 여행에서 투자할 만한 땅을 구입한다는 목표를 이룰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후 거의 20차례 정도 더 피지 여행을 한 후에야 피지의 부동산을 구입했다. 물론 투자 목적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피지의 기쁨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였다. 우리는 미개발지를 사는 대신 2년 전 첫 여행에 머물렀던 아름다운 플랜테이션 리조트 나발레를 구입했다. 우리는 121에이커 15만 평과 3마일 5km에 이르는 해변 마당으로 구성된 이 마법의 장소를 우리 친구들과 다른 특별한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더 멋지게 가꾸고 싶었다. 나발레를 소유하는 것은 내가 세미나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즐기는 능력을 바꾸는 것을 보는 것만큼이나 큰 기쁨을 준다. 모든 사람이 나발레에 오면 한결같이 변화하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무엇을 할 필요가 없다. 신혼여행을 온 부부에서부터 은퇴한 부부,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는 대기업 업무에 지친 CEO에 이르기까지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긴장을 풀고 다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간 듯 자신을 재발견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 그들은 이곳에 오면 용암 구멍에서 갑자기 15피트 457cm나 솟아오르는 물줄기를 피하며 즐기거나 마을 사람들과 배구를 하거나 말을 타고 해변을 산책하거나 원주민의 카바 의식에 참여한다. 나는 그들이 바다 밑에서 또 다른 세계를 발견하거나 그들이 환상에서나 보았을 석양을 배경으로 술을 마시거나 주일 아침 마을의 교회 예배에 참석한 후에 피지 사람들과 영적인 연결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미소를 지을 때 그들의 눈에 나타나는 경이로움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 내가 오직 투자할 만한 땅을 사야겠다는 목표를 추구했을 때만 해도 우리 모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기억할 수 있는 환경을 찾을 것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못했다. 중요한 것은 단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경험하는 삶의 질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경험이었다.
꿈꾸던 삶을 살려면 많은 사람이 기쁨과 행복을 뒤로 미루며 인생을 살아간다. 그들에게 목표를 세우는 일은 언젠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난 뒤에나 삶을 최대한 즐기기 위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사실은 그렇지 않다. 지금 행복해지기로 결정만 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 목표가 원대한 방향과 초점을 맞추어야 할 길을 제공해 주기는 하지만 우리는 매 순간 기쁨을 느끼며 하루하루의 삶을 최대한으로 누리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개인적인 특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측정할 게 아니라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이 개인적 목표 달성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라.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간다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물론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 무려 10년 동안 방영된 드라마 초원의 집에서 아버지 역으로 유명한 배우 고 마이클 랜던을 기억하는가? 그는 미래에 대한 꿈이 사람의 능력을 바꿀 힘이 있다는 것과 당초 의도했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더라도 나중에 더 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 몸소 보여준 사람이다. 그가 많은 사람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강한 가족의식, 옳은 일을 하는 것, 변함없는 성실함, 역경을 극복하는 끈기, 깊은 배려와 사랑 등 미국에서 가장 높이 평가되는 많은 중요한 가치들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많은 사람의 삶에 빛을 비춰준 마이클이 미국의 영웅이 되는 데에는 우여곡절도 많았다. 그는 매일같이 다투는 부모에게서 신체적, 감정적 학대를 받으며 자랐다. 아버지는 카톨릭을 혐오하는 유대인이었고 어머니는 반유대주의자 카톨릭 교도였다. 어머니는 몇 차례나 극단적인 자살을 시도했는데 걸핏하면 마이클이 친구들과 노는 곳까지 쫓아와 옷걸이로 그를 때리곤 했다. 마이클은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오줌 싸기였고 심한 안면 경련에 시달렸으며 무의식적으로 딸꾹질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의 몸은 야위였으며 늘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이것이 초원의 집에서 그렇게 확신에 차고 자신감 넘치는 잉글스 가족의 가장을 연기한 배우의 모습 같은가? 무엇이 그의 삶을 변화시켰을까? 고등학교 2학년 때의 어느 날 체육 선생님이 학생들을 축구장으로 데리고 나가 창 던지기를 시켰다. 그날 마이클은 자기 자신에 대한 관점을 영원히 바꾸는 경험을 하게 된다. 차례가 되자 그는 지금까지 삶의 다른 모든 부분에서 그랬던 것처럼 자신감 없이 두려운 마음으로 창을 집어 들었다. 그런데 그날 기적이 일어났다. 마이클이 힘껏 던진 창은 다른 사람보다 무려 30피트, 9미터나 더 멀리 간 것이다. 그 순간 마이클은 자신에게도 미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나중에 라이프지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날 나는 나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되었지요. 내가 잡아야 할 기회가 무엇인지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꼭 잡았지요. 나는 선생님께 여름방학 동안 창을 집에 가져가게 해달라고 졸랐고 선생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는 집에서 창을 던지고 또 던지며 연습했지요. 마이클은 마침내 그가 가야 할 미래를 찾았고 결사적으로 그에 매달렸다. 결과는 놀라웠다. 여름방학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왔을 때 그의 몸은 이미 변화되기 시작했다. 2학기가 되면서 그는 상체를 만들기 위한 운동을 시작했다. 4학년 때까지는 창 던지기에서 고등학교 신기록을 깼고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체육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개천에서 용이 난 것이었다. 이 비유가 마음에 드는가?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마이클이 그렇게 강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영화
삼손과 델릴라를 보면서 키운 믿음이었다. 그는 삼손처럼 머리를 기르면 강해질 것이라고 믿었다. 사실 그가 고등학교에 다니는 동안에는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짧은 머리가 유행하던 50년대 대학에 들어가면서 그의 믿음은 난관에 봉착했다. 짧은 머리를 한 운동선수들이 그를 땅바닥에 내리꽂고는 사자의 갈기처럼 길게 자란 그의 머리카락을 잘라버리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성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어쨌든 머리카락과 함께 그의 힘도 즉시 사라졌다. 실제로 창을 날린 거리도 9미터 이상 줄어들었다. 그는 과거의 기록을 되찾기 위해 자신을 혹사시키다가 심한 부상을 당해 그의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체육대학에 다니는 것이 너무 힘들어졌고 마침내 대학을 떠나야 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그는 제조 공장에서 짐 나르는 일을 해야만 했다. 그의 꿈도 사라져 버린 것 같았다. 과연 세계적인 육상 선수가 되겠다는 꿈을 이루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일까? 그런데 어느 날 할리우드의 한 회사가 그를 발견하고 TV의 첫 컬러 서브극 보난자의 셋째 아들 리틀 조 카트라이트 역에 도전해 보라고 조언했다. 그리고 마침내 감독과 제작자로서의 마이클의 경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육상 선수로서의 꿈을 놓친 것이 그에게 또 다른 미래를 가져다 준 셈이다. 하지만 육상 선수라는 목표를 추구하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 그의 몸과 인격을 형성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 두 가지가 그의 궁극적인 미래에 필요한 성장 요소가 되었음은 물론이다. 때로는 실망이 위장을 한 기회일 수도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목표 달성의 가장 중요한 것. 목표를 추구하다가 초기의 실패와 좌절을 만나면 다른 목표를 찾아야 한다는 말일까? 물론 그렇지 않다. 목표 달성에 단지 관심만을 보인다면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 나는 사람들이 성공한 근본 원인을 연구하면서 삶의 질을 창조하고 형성하는 데 있어 가장 가치 있고 효과적인 자원으로서 끈기가 재능을 능가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대부분의 사람은 목표 달성을 코앞에 두고 마지막 단계에서 포기한다. 나는 삶이 우리의 결심을 끊임없이 시험하고 있으며 삶의 가장 큰 보상은 성취할 때까지 끝없이 행동에 전념하는 사람들을 위해 남겨져 있다고 믿는다. 산을 움직일 수 있는 큰 결심이라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 단순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이 꿈꾸던 삶을 사는 사람들과 후회 속에 사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공통분모라는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나 역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바꾸는 법을 배운 사람들에게서 배웠다. 그것이 내가 시인, 작가, 배우, 기업가들을 존경하는 이유다. 그들은 아이디어에 생명을 불어넣는 사람들이다. 창의성, 끝없이 확장하는 개인적 성장, 그리고 마침내 큰 성공을 이룬 또 한 사람의 탁월한 롤 모델로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 이사회 의장이자 CEO인 피터 구버를 들 수 있다. 피터는 불과 48세의 나이에 영화 산업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존경받는 사람들 중 한 명이 되었다. 그와 그의 파트너 존 피터스가 함께 제작한 작품 중에서 아카데미상 후보 지명을 받은 것만 52회가 넘는다. 그의 작품에는 미드나잇 익스프레스부터 의문의 실종, 레인맨, 배트맨에 이르기까지 다수가 있다. 1989년 소니는 영화 제국 컬럼비아 픽처스를 이끌고 있는 두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 두 사람의 합작 회사 구버 피터스 엔터테인먼트를 2억 달러 넘게 주고 인수했다. 그는 경쟁이 치열한 영화 산업에서 젊은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을까?
이번에도 역시 답은 원대한 비전과 절대적이고 포기할 줄 모르는 끈기였다. 어느 날 나는 피터의 전화를 받고 그가 내 개인의 무한한 힘, 오디오 테이프 프로그램을 즐겨 듣는 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매일 아침 운동하면서 내 테이프를 들은 덕분에 몸과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것 아닌가? 그는 전에는 TV에서 이런 테이프를 사거나 들은 적이 없었다며 내게 감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를 계기로 나는 피터를 만나 우정을 쌓을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와 대화하면서 그의 놀라운 성공의 핵심 요소 중 하나가 일단 목표에 매달리면 절대 놓지 않는 끈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와 존 피터스는 영화 배트맨의 저작권을 1979년에 사들였지만 1988년까지 제작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기간 동안 거의 모든 사람이 영화 제작을 말렸기 때문이었다. 스튜디오 간부들은 그 영화는 시장성이 없으며 그런 영화를 볼 사람은 아이들과 만화광들 뿐이라고 우려했다. 계속되는 실망과 좌절, 그리고 상당한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제작한 영화 배트맨은 역대 가장 큰 블록버스터 영화 중 하나가 되었고 최고의 주말 개봉 수익을 기록했다. 배트맨은 영화 수익과 부대 상품 수입을 합해 1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구버의 끈기를 보여주는 또 다른 예는 영화 레인맨 제작에 얽힌 이야기다. 사실 이 영화는 무산될 뻔했다. 작가가 5명이나 바뀌었고 스티븐 스필버그 등 3명의 감독이 이 프로젝트를 포기하고 떠났다. 그들 중에는 피터 구버에게 영화에 액션, 살인, 심지어 섹스 장면을 넣어야 한다고 조언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들은 단지 2명의 남자, 그것도 한 명은 자폐증 환자가 차를 타고 전국을 여행하는 영화를 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터는 감정의 힘을 이해했다. 그는 인간의 정신을 감동시키는 영화를 만드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사람들의 영혼을 감동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심을 바꾸지 않았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영화는 관계에 관한 영화이며 액션, 살인, 섹스가 들어갈 필요가 없이 두 형제가 서로를 알아가는 스토리면 충분하며 오스카상을 수상하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스필버그까지도 나서서 제작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려 했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아니나 다를까 영화 레인맨은 1988년 최우수 작품상, 최우수 남우주연상, 최우수 감독상, 최우수 각본상 등 4개 부문에서 아카데미상을 수상했다. 끈질긴 집념이 마침내 보상을 받은 것이다. 구버는 새 영화를 만들 때마다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한다고 생각하며 할리우드에서는 예전 작품이 어떤 평가를 받았든 오직 마지막 영화로 평가받는다고 믿는다. 이런 믿음이 오히려 두려운 마음을 더 크게 만들지 않을까? 물론이다. 하지만 그는 두려움과 환경의 스트레스가 자신을 마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말한다. 사람들은 실패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목표를 세우는 일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 더 나쁜 것은 목표를 세웠다가 얼마 가지 않아 너무 빨리 포기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한 궤도에 올라탔지만 성공의 인내심을 유지하지 못한다. 그들은 즉각적인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해서 조기에 포기해 버린다. 내가 성공한 사람들에게서 발견한 한 가지 기술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끈기를 가졌다는 것이다. 물론 필요에 따라 접근 방식은 바꾸겠지만 궁극적인 비전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신경망 활성계의 힘. 피터 구버나 마이클 랜던은 대체 어떤 힘을 이용했을까?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 그들이 사용한 초감각적 인식은 무엇일까?
나는 그들 모두 신경망 활성계라는 뇌의 메커니즘을 사용하는 법을 배웠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신경망 활성계는 복잡하게 들리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과정이라는 사실이라는 데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RAS의 기능은 간단하면서도 심오하다. RAS는 우리가 무엇을 인식하고 무엇에 주의를 기울일 것인지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마음의 여과 장치인 셈이다. 의식이 한 번에 집중할 수 있는 대상의 수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뇌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되는 것을 결정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 지금 당신을 공격하는 수많은 자극들이 있지만 당신의 뇌는 대부분은 삭제하고 당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집중한다. 이런 일을 하는 메커니즘이 바로 RAS다. RAS가 당신이 의식적으로 경험하는 현실의 양을 결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자. 새 옷이나 새 차를 샀는데 갑자기 도처에 그런 옷과 차가 널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적이 있는가? 왜 그럴까? 전에는 그런 옷과 차들이 없었을까? 물론 그때도 있었다. 다만 당신이 그 물건을 구매하면서 당신의 뇌가 그 물건과 관련된 모든 것이 당신에게 중요하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RAS에 분명히 보여주었기 때문에 눈에 띄는 것이다. 당신은 이제 그런 물건이 당신 주변에 있으면 즉시 인식하고 더 높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정신 자세의 변화가 당신을 목표에 더 집중하게 만든다.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라고 결정하면 그것에 훨씬 더 높은 감정 강도를 부여하게 되고 지속적으로 집중함으로써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원도 더 명확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목표를 처음 설정할 때는 그 목표를 어떻게 성취할 것인지 정확히 이해할 필요는 없다. RAS가 목표를 향해 가는 도중에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을 다 지적해 줄 테니까 말이다. 더 높이 올라가라. 더 멀리 올라가라. 너의 목표는 하늘이고 별이다. 윌리엄스 칼리지에 있는 비문. 1983년에 나는 내 미래를 창조하기 위한 강력한 훈련을 시작했고 그 결과 마침내 내 삶 전체가 바뀌었다. 내 기준을 높이는 과정의 일환으로 나는 완전히 새로운 목표들을 세우면서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일들과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모두 적었다. 나를 제한하는 믿음들은 모두 제쳐놓고 수첩을 들고 해변에 앉았다. 그러고는 3시간 동안 내가 행동하는 것, 될 수 있는 것, 소유하는 것, 만드는 것, 경험하는 것, 기여하는 것 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 브레인스토밍 하면서 수첩에 적어 나갔다. 이 모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가 스스로에게 준 시간은 내일부터 앞으로 20년 후까지였다. 그 이후 나는 단 한순간도 이 목표들에 대해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내게 영감을 주는 것이면 무엇이든 놓치지 않고 수첩에 적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러시아의 대학 전문가들로부터 초심리학자 단체와 함께 심령 현상 연구 초청을 받았을 때 내 목표 달성 과정을 일부 수정했다. 우리 일행이 러시아를 여행하는 동안 나는 모스크바에서 시베리아로 그리고 레닌그라드로 돌아오는 기차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마침 메모할 종이가 없어 낡은 러시아 지도 뒷면에 나의 영적, 정신적, 감정적, 육체적, 재정적 운명에 대한 장기적인 목표들을 적고 각 목표별로 1년의 시간 계획표를 시간 역순으로 만들었다. 예를 들어 10년 후 나의 최고 영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9년 후, 8년 후, 7년 후, 그리고 당장 내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며 어떤 것들을 성취해야 할 것인가. 내가 선택한 운명으로 가는 길로 나를 이끌기 위해 오늘은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 그날 나는 내 삶을 변화시킬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다.
나는 내 이상적 여성은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여성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썼다. 또 내 아이들의 모습, 삶을 즐길 수 있을 정도의 고소득, 내가 살 집,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3층 원형 사무실 등 내 미래에 대해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그로부터 또 1년 반이 지난 후 라이프지에서 나를 찾아와 어떻게 인생에서 그렇게 놀라운 변화를 이루었는지에 대해 인터뷰했다. 내가 그들에게 내 목표를 적은 낡은 러시아 지도를 꺼내 보여줬을 때 그들은 내가 거기 적힌 목표들을 얼마나 많이 성취했는지 보고 놀라워했다. 나는 내가 그때 묘사한 여자를 만나 결혼했다. 그리고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성의 탑에 있는 3층 사무실과 내가 구상했던 집을 구입했다. 물론 내가 처음에 그 목표들을 적었을 때 그 목표들을 모두 달성할 수 있다는 확신은 없었지만 짧은 시간 내에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지금 당장 시작하라.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것은 당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바꾸는 일, 목표 세우기의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이 작업을 마칠 때쯤이면 강력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첫 걸음을 떼어야 한다. 이제 여기서 다음 4가지 영역을 다룰 것이다. 1. 자기 개발 목표. 2. 직업적, 사업적, 경제적 목표. 3. 갖고 싶은 물건, 하고 싶은 일 목표. 4. 사회적 기여 목표. 각 목표별로 일정 시간 동안 브레인스토밍을 수행할 것이다. 머리에 떠오르는 것을 걸러내지 말고 떠오르는 대로 모두 재빨리 종이에 적는다.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하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내 삶을 위해 무엇을 원할 것인가? 내가 실패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정확한 방법을 알 필요는 없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만 생각하라. 당신의 능력을 절대 의심하지 마라. 당신이 충분히 영감을 받는다면 당신 내면에서 나오는 힘이 당신이 원하는 것을 구체화할 방법을 찾을 것이다. 처음부터 샌프란시스코의 노브힐에 화사한 색상의 하얀 현대식 가구와 빅토리아 양식의 정원이 딸린 2층 집 같이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다. 그냥 꿈의 집, 큰 정원, 샌프란시스코라고만 쓰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쓰게 될 기회가 올 것이다. 지금은 우선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감이 가득한 마음 상태가 되도록 하라.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 이브에 다시 어린아이로 되돌아갔다고 상상해보라. 당신은 백화점에서 산타의 무릎에 앉으려고 한다. 그때 기분이 어땠는지 기억하는가? 당신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아이들에게 무엇을 갖고 싶으냐고 묻는다면 그들은 재미있고 신나는 목록을 끝없이 쏟아낼 것이다. 내가 원하는 걸 말해줄게요. 나는 수영장을 갖고 싶은데요. 사실은 수영장이 2개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아빠 것, 하나는 내 것. 어른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아마도 이렇게 반응할 것이다. 뭐라고? 뒤뜰에 욕조 하나만 있어도 다행인 줄 알아라. 물론 나중에 다시 현실로 돌아오겠지만 지금은 어린아이같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런 제한 없이 삶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자유를 누려보라. 1. 자기 개발 목표. 1단계. 제공된 양식,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하면 종이를 추가하라. 개인적 성장과 관련하여 당신 삶에서 개선하고 싶은 모든 것을 적는다. 몸매를 어떻게 가꾸고 싶은가? 정신적, 사회적 발전을 위한 목표는 무엇인가? 예를 들어 외국어를 배우고 싶은가? 속독법을 배우고 싶은가? 셰익스피어의 모든 작품을 섭렵하고 싶은가? 감정적 측면에서는 당신의 삶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성취하고 마스터하고 싶은가? 당신은 좌절이나 거절의 패턴을 즉시 깨뜨리고 싶을 수도 있고 분노를 느껴온 사람들에게 연민을 느끼고 싶을 수도 있다.
당신의 영적 목표는 무엇인가? 창조자와 더 큰 연결감을 느끼고 싶은가? 아니면 이웃에 대한 동정심을 키우고 싶은가? 이런 목표를 세울 때 중요한 점은 생각을 제한하지 말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적으라는 것이다. 목표는 단기 목표, 이번 주 또는 올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될 수도 있고, 지금부터 향후 20년 사이에 언제든 달성하고 싶은 장기 목표가 될 수도 있다. 최소한 5분 동안 멈추지 말고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라. 어리석게 보이거나 미친 것 같거나 어린아이처럼 굴어도 상관없다. 때로는 이상한 생각이 위대한 운명을 이끌어내기도 하니까 말이다. 시작하기 직전에 다음 몇 가지 질문을 참고해 보라. 이 질문들을 검토했으면 이제 바로 시작하라. 무엇을 배우고 싶은가? 어떤 기술을 익히고 싶은가? 어떤 성격을 키우고 싶은가? 어떤 친구들을 사귀고 싶은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건강을 위해 무엇을 하고 싶은가? 매일 또는 매주 마사지를 받는 것, 꿈에 그리던 몸매를 가꾸는 것, 헬스클럽에 가입해 운동하는 것, 채식 전문 요리사를 고용하는 것, 호놀룰루에서 철인 3종 경기를 완주하는 것, 무엇을 극복하고 싶은가? 비행 공포증을 극복하고 싶은가? 대중연설 공포증을 극복하고 싶은가? 수영 공포증을 극복하고 싶은가? 무엇을 배우고 싶은가? 프랑스어를 배우고 싶은가? 사회 문서를 연구하고 싶은가? 춤이나 노래를 배우고 싶은가? 바이올린 거장에게 바이올린을 배우고 싶은가? 또 누구와 함께 공부하고 싶은가? 외국인 교환학생 과정에 참여하고 싶은가? 2단계. 당신을 신나게 만드는 자기 개발 목표 목록을 만들었으니 이제 이 모든 목표에 대한 시간 계획을 세워라. 다시 말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냥 시간 계획만 세워라. 목표는 시한이 있는 꿈이라는 것을 명심하라. 목표를 달성한 시기를 결정하는 단순한 행동이 목표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인 힘을 당신에게 부여해 줄 것이다. 당신이 1년 이내에 어느 목표를 달성하기로 결심했다면 그 옆에 1이라고 써라. 3년 안에 달성하기로 결심했다면 그 옆에 3이라고 쓰고 5년, 10년, 20년 목표에 대해서도 똑같이 써라. 3단계. 이제 가장 중요한 1년 목표를 추려보아라. 당신이 이 목표를 올해 달성한다면 엄청난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한 해가 잘 투자되었다는 느낌이 드는 목표들이어야 한다. 1년 목표를 추렸으면 이제 2분에 걸쳐 올해 안에 이 목표를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이유를 한 문단으로 써보라. 이 목표가 간절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 목표를 성취하면 무엇을 얻을 것인가? 반대로 그 목표를 성취하지 못한다면 무엇을 잃을 것인가? 당신이 반드시 끝까지 해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 만큼 이유가 충분히 강력한가? 그렇지 않다면 더 나은 목표나 더 나은 이유를 생각해 보라. 몇 년 전 이런 목표 설정 과정을 거치면서 내게는 큰 변화가 생겼다. 바로 무언가를 해야 할 확실하고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언제나 그것을 성취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목표 자체만으로도 영감을 줄 수 있지만 내가 그 목표를 왜 원하는지 가장 깊은 이유를 알면 끈기를 가지고 성취하는데 필요한 장기적인 추진력과 동기를 얻을 수 있다. 2. 직업적, 사업적, 경제적 목표. 다음 단계는 당신의 직업적, 사업적, 경제적 목표를 세우는 것이다. 1단계. 당신의 직업적, 사업적, 재정적 삶을 위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적는다. 당신은 어느 정도의 재정적 풍요를 이루고 싶은가? 어떤 지위에 오르고 싶은가? 5분 동안 엄청난 가치가 있는 목록을 만들어 보라. 얼마나 벌고 싶은가? 1년에 5천만 원, 1년에 1억 원, 1년에 5억 원, 1년에 10억 원, 1년에 100억 원, 셀 수 없이 큰 금액. 회사를 위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회사를 상장시키고 싶은가? 업계의 선두주자가 되고 싶은가?
순 자산을 얼마나 쌓고 싶은가? 언제 은퇴하고 싶은가? 더 이상 일하지 않으려면 얼마의 투자 수익을 올려야 하는가? 몇 살까지 재정적 독립을 이루고 싶은가? 자금 관리 목표는 무엇인가? 예산에 맞게 살고 싶은가? 가계의 수입 지출 균형을 맞추고 싶은가? 재무 상담을 받고 싶은가? 어떤 투자를 하고 싶은가? 잘 나가는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싶은가? 옛날 동전을 수집하고 싶은가? 배달 서비스를 시작하고 싶은가? 뮤추얼 펀드에 투자하고 싶은가? 신탁에 넣고 싶은가? 연금에 가입하고 싶은가? 자녀 대학 교육을 위해 얼마나 저축하고 싶은가? 여행과 모험에 얼마를 쓰고 싶은가? 갖고 싶은 새 물건에 얼마를 쓰고 싶은가? 경력과 관련된 목표는 무엇인가? 회사에 어떤 기여를 하고 싶은가? 어떤 돌파구를 만들고 싶은가? 어느 직위까지 오르고 싶은가? 관리자, 부서장, CEO. 현재 직업 분야에서 어떤 인물로 기억되고 싶은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은가? 2단계. 당신이 가장 하고 싶은 직업적, 사업적, 경제적 목표를 모두 적었으니 이제 자기계발 목표에서처럼 각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간 계획을 세워라. 당신이 1년 이내에 어느 목표를 달성하기로 결심했다면 그 옆에 1이라고 써라. 5년 안에 달성하기로 결심했다면 그 옆에 5라고 쓴다. 그 이후의 계획도 마찬가지다. 지금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또는 설정한 시간 계획이 합리적인지의 여부가 아니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당신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전념하느냐의 여부다. 3단계. 마찬가지로 직업적, 사업적, 경제적 목표 중에서 1년 목표를 추린 다음 2분에 걸쳐 왜 올해 안에 이 목표를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지 설명하라. 이 목표를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이유를 가능한 한 많이 쌓아 놓도록 하라. 당신을 정말로 움직이게 하고 열정적으로 흥분하게 만드는 이유이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이 이유들이 당신이 실제로 끝까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하는데 충분히 설득력이 없다면 더 나은 이유나 더 나은 목표를 생각해 보라. 3. 갖고 싶은 물건, 하고 싶은 일, 목표. 경제적으로 제한이 없다면 당신이 갖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또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요술램프의 지니가 당신 앞에 나와 당신의 소원을 즉시 들어준다면 세상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1단계. 지금부터 5분 동안 당신 삶에서 갖고 싶고 하고 싶고 경험하고 싶은 것을 모두 적는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해보는 것이다. 다음 중 무엇을 짓거나 만들거나 사고 싶은가? 별장, 성, 해변의 집, 쌍동 범선, 개인 요트, 섬, 람보르기니 스포츠카, 샤넬 의상, 헬리콥터, 제트 비행기, 음악 스튜디오, 미술품 수집, 기린, 악어, 하마 등이 있는 개인 동물원, 가상 현실 장비. 어떤 행사에 가고 싶은가? 브로드웨이 연극, 칸 영화제, 슈퍼스타의 대규모 콘서트, 일본 오사카의 가부키 공연. 다음 중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인디 500에서 챔피언 안드레티와 붙어보기, 세계적 테니스 선수들과 복싱 경기 뛰어보기, 야구 월드 시리즈에서 공 던져보기, 올림픽 성화 봉송하기, 마이클 조던과 1대1로 농구하기, 페루 아바다에서 분홍 돌고래와 수영하기, 이집트 피라미드 사이에서 친구와 함께 낙타 경주해보기, 게다가 승리하기, 세르파들을 동반해 히말라야 등반하기. 다음과 같은 것을 좋아하는가? 브로드웨이 연극에서 주인공 역할 해보기, 킴 베이싱어와 키스 장면 촬영하기, 패트릭 스웨이즈와 춤추기, 현대 무용의 거장 미하일 바리시니코프와 함께 현대 발레 안무 짜기. 다음 중 어디에 가고 싶은가? 노르웨이 탐험가 토르 헤위 에르달처럼 뗏목 세계 일주 떠나기, 탄자니아에서 제인 구달과 침팬지 연구하기,
해양 탐험가 자쿠 쿠스토와 해양 관측선 칼립소호를 타고 항해하기, 프랑스 남부 해안 프렌치 리비에라의 백사장 위 라운지에서 휴가 즐기기, 요트 타고 그리스 섬들 한 바퀴 돌기, 중국 드래곤 페스티벌 참가하기, 태국 방콕의 그림자춤 관람하기, 피지에서 스쿠버 다이빙하기, 불교 사원에서 명상하기, 마드리드의 프라도 국립미술관 구경하기, 다음번 우주왕복선 예약하기. 2단계와 3단계. 마찬가지로 각 목표에 대해 시간 계획을 짜고 그 중에서 1년 목표를 추리고 2분에 걸쳐 왜 올해 안에 그 목표를 성취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쓴다. 물론 강력한 이유이어야 하며 그 이유들이 당신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하기에 충분히 설득력이 없다면 더 나은 이유나 더 나은 목표를 생각해야 한다. 4. 사회 기여 목표. 사회적 기여 목표는 모든 목표 중에서 가장 영감을 주는 강력한 목표가 될 수 있다. 이 목표야말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이 목표는 당신이 출석하는 교회에서 11조 헌금을 내거나 일상생활에서 재활용 프로그램에 전념하는 것처럼 간단한 일일 수도 있고, 불우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재단을 설립하는 것처럼 광범위한 것일 수도 있다. 1단계. 5분에 걸쳐 모든 가능성을 떠오르는 대로 적는다. 어떤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가? 노숙자들을 위한 쉼터 짓는 일 돕기, 고아 입양하기, 무료 급식소에서 자원봉사하기, 시각 장애인에게 책 읽어주기, 교도소 방문해서 수감자들을 위한 봉사활동하기, 평화 봉사단에서 6개월 동안 자원봉사하기, 양로원에 기부하기, 어떤 방식으로 환경 보호를 할 수 있는가? 오존층을 보호하기, 오염된 바다 청소하기, 인종차별을 없애기, 열대우림을 파괴하는 행위 중단하기. 무엇을 만들 수 있는가? 무한동력기관 만들기, 쓰레기로 가는 자동차 개발하기,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식량이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 고안하기. 2단계와 3단계. 마찬가지로 각 목표에 대해 시간 계획을 짜고 그 중에서 1년 목표를 추리고 2분에 걸쳐 왜 올해 안에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전념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문장으로 쓴다. 미래를 창조하는 데는 꿈만한 것이 없다. 오늘의 유토피아가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빅토르 위고. 이제 당신은 삶의 4가지 영역에서 당신을 흥분시킬 만큼 영감을 주는 1년 목표를 갖게 되었다. 물론 모든 목표에는 타당하고 강력한 이유가 있다. 당신이 1년 안에 그 목표들을 모두 마스터하거나 성취한다면 기분이 어떻겠는가? 당신 자신에 대해서는 어떤 느낌이 들겠는가? 또 당신의 삶에 대한 생각은 얼마나 바뀌겠는가? 그러므로 이 목표들을 달성해야 하는 충분한 이유를 개발하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유가 충분히 강력하면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방법도 제공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내 영역에서의 목표를 매일 바라보라. 욕실에서 면도를 하거나 화장을 하는 동안에도 매일 볼 수 있도록 수첩, 사무실 책상, 욕실 거울 위에 붙여 놓아라. 굳은 결심으로 칸 위에 전념하고 삶의 내 영역을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개선하면서 목표를 뒷받침해 나간다면 당신은 매일 조금씩 전진하게 될 것이다. 지금 당장 이 목표를 실천하기로 결단하라. 즉시 시작하라. 목표를 현실로. 당신은 이제 강력한 목표와 그 성취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갖게 되었으므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은 이미 시작된 셈이다. 당신의 신경망 활성계는 목표와 이유를 지속적으로 주시하며 매우 민감해져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의된 당신의 욕구를 성취하기 위해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자원을 모두 끌어들일 것이다.
당신의 목표 성취를 절대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신경계가 그런 자원을 끌어오는 것에 기쁨을 느끼도록 미리 조건화 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당신의 신경계가 가장 가치 있는 목표 하나를 달성하는 경험을 감정적으로 즐기는 것을 적어도 하루 2번은 연습시켜야 한다. 이 연습을 매일 하면서 당신이 꿈꾸던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보고 느끼고 들으며 더 많은 감정적인 기쁨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 연습에 집중하다 보면 당신이 현재 있는 곳과 당신이 앞으로 가고 싶은 곳 사이에 신경 경로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처럼 강하게 조건화시키면 당신은 원하는 것을 성취할 것이라는 절대적인 확신을 느끼게 될 것이고, 이 확신감은 당신의 성공을 보장하는 행동으로 전환될 것이다. 당신은 이런 자신감으로 수십 년 이상 걸리던 과거의 시행착오를 벗어나 가장 효과적인 행동으로 빠르게 결과를 도출하도록 안내해 주는 코치이자 롤 모델을 끌어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자, 이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 내일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다. 오늘 당장 시작하라. 목표의 진정한 의미. 우리는 목표를 추구하면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저 목표를 이루기만 하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안목을 좀 더 넓힌다면 목표를 추구해 나가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의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결과를 가져오는 연쇄 효과를 일으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꿀벌은 꽃을 번식시키는 방법을 고민할까? 물론 그렇지 않다. 그러나 꽃에서 달콤한 꿀을 빨아들이는 과정에서 다리에 꽃가루를 묻혀 다음 꽃으로 날아가 수분 작용을 함으로써 온 산비탈을 화려한 꽃으로 덮는 것이다. 기업가는 이윤을 추구하지만 그 과정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며 사람들에게 놀라운 개인적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가장들은 힘들게 생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과정에서 아이들을 대학에 보내는 등의 또 다른 목표를 달성한다. 그 아이들이 자라서 의사, 변호사, 예술가, 사업가, 과학자, 무엇보다 자신들을 닮은 부모가 되면서 또 다른 기여를 한다. 그 사슬은 결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목표는 어느 끝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이지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 목표는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의도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는 도구일 뿐이다. 우리가 목표를 추구하는 진정한 이유는 우리 자신을 확장하고 더 성장하기 위한 것이다. 장기적 관점으로 보면 목표를 달성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가장 깊고 오래 지속되는 성취감을 느끼는 것은 바로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장애물을 극복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물어야 할 핵심 질문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다. 이것이 바로 당신 자신에게 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그에 대한 대답이 당신이 가야 할 방향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당신이 앞서 적었던 모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성격, 특성, 기술, 능력, 태도, 믿음을 발전시켜야 할 것인지 문장으로 써보라. 물론 당신은 그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계획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 하지만 그 목표들과 더불어 이 보이지 않는 약속들을 보이는 현실로 바꾸기 위해 한 인간으로서 어떤 자질을 가져야 할 것인가.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바로 문장으로 써보라. 가장 중요한 단계. 나는 지난 몇 년 동안 목표를 세우고도 곧바로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목표를 세울 때는 영감을 받았고 흥분도 됐지만 3주가 지나도록 내가 쓴 어떤 것도 실천하지 못한 것이다. 목표를 쓰는 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중요한 단계인 것은 분명하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은 그것조차 하지 못한다. 생각을 종이에 쓰는 것은 생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다.
그러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당신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목표를 세운 후 즉시 실행에 옮기기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내가 달성하기 위해 채택한 가장 중요한 규칙은 아주 크게 성공한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이다. 그는 내게 목표를 먼저 종이에 적은 다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몇 가지 긍정적 행동을 취하지 않고는 절대 그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다. 이 장에서 강조했지만 당신이 실제로 행동해야만 진정한 결단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까지 말이다. 네 가지 영역에서의 1년 이내 목표를 작성할 때 제시했던 동기와 이유를 활용하라. 그 동기부여를 식지 않고 계속 이어가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이 장을 마치자마자 즉시 행동에 들어가는 것이다. 전화 통화를 하거나 약속을 하거나 초기 계획을 수립하거나 하는 등 아주 작은 조치도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해줄 것이다. 그런 다음에는 앞으로 10일 동안 매일 할 수 있는 간단한 일들의 목록을 작성하라. 목표를 향한 10일간의 작은 행동들이 당신의 장기적인 성공을 보장할 습관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내년에 당신의 첫 번째 자기 개발 목표가 재즈 댄스를 배우는 것이라면 오늘 당장 댄스 연습소를 찾아 전화를 걸고 즉시 등록하라. 내년에 당신의 첫 번째 갖고 싶은 물건, 하고 싶은 일 목표가 메르세데스 벤츠라면 지역 대리점에 전화를 걸어 팸플릿을 요청하거나 직접 방문해서 시승해 보라. 오늘 당장 그 차를 사야 한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보거나 운전을 해 봄으로써 당신의 계획을 좀 더 실감나게 만들라는 것이다. 그런 강렬한 욕구가 구체적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내년에 당신의 첫 번째 경제적 목표가 10만 달러를 버는 것이라면 지금 당신이 취해야 할 조치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 이미 그만큼 돈을 벌고 있는 사람 중에서 당신에게 효과적인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만큼의 돈을 벌기 위해서는 부업을 해야 할까? 그만큼의 돈을 벌려면 어떤 기술을 익혀야 할까? 지출보다 저축을 더 많이 하고 그 차액을 투자해서 월급 외의 수익원을 만들어야 할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야 할까? 어떤 자원을 끌어모아야 할까 등. 당신은 네 가지 영역에서 첫 번째 1년 목표를 달성하는 느낌을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 경험해 보아야 한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느끼는 것이 가장 좋다. 6개월마다 전체 목록을 다시 검토해보고 목표가 여전히 마음속에 살아있게 하라. 다시 브레인스토밍해서 새로운 목표를 만들어야 할 수도 있고 당신의 삶이 더 흥미로워지면서 다른 목표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목표를 지워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 알아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더 높은 새 목표를 세우지 않는다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행여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즉, 하나의 목표가 달성에 가까워졌다면 즉시 다음 목표를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꿈을 추월해 버리는 웃지 못할 경험을 하게 될지 모른다. 우리는 목표를 달성하고도 이게 다란 말이야? 라며 실망을 금치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가. 정상에서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 좌절했기 때문이다. 달 착륙이라는 인류의 궁극적인 임무를 위해 평생 준비해온 아폴로 우주 비행사들이 바로 대표적인 예다. 마침내 달에 도착했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지구로 돌아온 후 그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의 우울증에 시달렸다.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달 착륙에 성공하고 그곳에서 불가능한 일을 수행하며 우주를 탐험하는 것보다 더 큰 목표가 어디 있겠는가. 아마도 그보다 더 큰 목표는 우리의 마음, 정신, 영혼이라는 우리 내부의 미지의 공간을 탐구하는 것이 아닐까? 나는 완벽한 동화 같은 환상적인 결혼식을 몇 달, 몇 년 동안 계획하면서
자신의 모든 창의력, 자원, 심지어 정체성까지 총동원해 쏟아붓는 젊은 여성들의 이야기를 심심찮게 듣는다. 그들은 일생에 한 번뿐인 사건이 될 결혼식에 모든 희망과 꿈을 건다. 하지만 그 휘황찬란한 빛이 사라지고 나면 어린 신부는 앞서 이야기한 우주 비행사처럼 실망에 빠진다. 당신은 인생의 절정의 순간이 지난 뒤 그 후속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 이 어린 신부는 앞으로 펼쳐질 부부관계를 바라보아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결혼식보다 더 중요하고 결코 끝나지 않을 모험이기 때문이다. 마음속으로 원하던 목표를 성취하고 난 후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여전히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 흥분과 열정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 비결은 오랫동안 추구해온 목표의 성취가 가까이 다가오면 즉시 강력한 새 목표를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의 목표를 완수했다는 안도감에서 새로운 영감으로 원활하게 전환되면서 다시 성장에 전념할 수 있다. 물론 성취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새로운 약속이 없다면 더 이상 새로운 모험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추진력을 잃게 된다. 확장에 대한 욕구는 사라지고 침체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감정적, 영적 죽음을 먼저 맞이하는 것이다. 이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사회적 기여가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우리가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도울 방법을 찾는 것은 우리에게 평생 영감을 줄 수 있다. 세상에는 우리의 시간, 에너지, 자본, 창의력, 헌신을 주어야 할 사람들이 항상 있게 마련이다. 배우 로빈 윌리엄스를 보자. 그는 자기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친구 존 벨루시의 덕을 톡톡히 보았다. 벨루시는 목표가 다 떨어지지 않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로빈과 그의 친구들인 우피 골드버그, 빌리 크리스탈, 은 노숙자들을 돕는 등 그들의 자원을 활용할 사명을 계속 찾았다. 아놀드 슈워제네거도 스페셜 올림픽과 대통령 체력 담당 자문위원회에서 봉사하면서 감정적 보상을 찾았다. 이처럼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에 진지하게 기여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일인지를 일찌감치 배운 사람들이다. 다음 단계의 꿈이 당신을 끊임없이 더 나은 삶을 추구하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사실을 확신하라. 카니에 전념하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평생 행복을 위한 종신보험이다. 강력한 미래는 우리의 영혼이 먹고 자라는 음식과도 같다. 그 음식을 먹고 우리는 감정적, 영적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다. 자신을 성공하도록 프로그래밍하라. 당신에게 영감을 주고 앞으로 나아가게 할 목표가 생겼으니 이제 그 목표를 강력하게 만들어 당신의 신경계에서 그것을 실제처럼 느끼도록 만들어야 한다. 흔들리지 않는 확신감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당신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지 미리 파악하고 모든 장애물을 제거한다.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이 일을 처리하라. 그런 다음 당신을 더 높은 기준으로 이끌어줄 사람들에게 당신의 목표를 공언하라. 강한 감정 강도로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연습하면서 새 신경 경로를 강화하라. 목표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생생하게 상상하라. 시각, 청각, 운동 감각 등 모든 요소를 총동원해 당신의 목표를 현실로 느끼게 하라. 궁극적 교훈. 이 장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강력한 미래가 역동적인 성장 감각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강력한 미래가 없다면 우리는 단지 반쪽만 살아있는 것이다. 강력한 미래는 우리 삶의 장식품이 아니라 필수품이다. 강력한 미래가 있어야만 우리는 목표를 성취할 수 있고 우리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기쁨, 기여, 성장의 감각을 직접 깊이 느낄 수 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잠언 29장 18절.
미국인의 상당수가 은퇴 후 3년 이내에 사망한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생산적으로 활동한다거나 기여한다는 감각을 잃는다면 삶의 의욕을 잃게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런 사람들은 죽을 이유라도 생기면 바로 죽음을 택한다. 실제로 죽음이 임박한 노인이나 환자들이 명절 직후에 목숨을 끊는 사례가 많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크리스마스나 명절에 가족이 찾아올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살아 있어야 할 이유가 있지만 명절이 지나고 나면 기대할 만한 미래, 즉 희망이 없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현상은 비단 미국만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도 주요 축제 전이나 축제 기간에는 노인의 사망률이 감소하지만 축제가 끝나자마자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이런 느낌은 당신이 18세든 80세든 마찬가지다. 우리에게는 늘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무언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가 찾는 영감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으면서 예상치 못한 도전이나 영감이 불러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KFC의 창업자 커넬 할랜드 샌더스도 65세의 형편없는 금액의 연금 수표를 받았을 때 그런 감정을 느꼈다. 하지만 그의 분노는 그를 행동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영감을 얻기 위해 어떤 사건이 일어나길 기다릴 필요가 없다. 우리는 직접 우리 삶을 설계할 수 있다. 존경받아 마땅한 코미디언 조지 번스도 강력한 미래의 중요성과 힘을 이해한 인물이다. 그는 삶의 철학을 말해 달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게 할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어쨌든 침대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 지점, 즉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90대가 된 지금도 여전히 재치를 갈고 닦으며 영화와 TV에서 재치 있는 입담을 뽐내고 있다. 나는 최근에 그가 104세가 되는 2000년에 런던 팔라디움 극장에서 공연을 하기로 예약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정말 강력한 미래를 만드는 행동 아닌가? 내면에 잠자고 있는 힘을 사용하라. 당신은 이제 스스로에게 영감을 주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 지금이 바로 행동할 시간이다. 지금까지 소극적인 자세로 이 장을 읽었다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연습하라.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어지럽지도 않다. 첫째, 네 가지 삶의 영역에서 1년 목표를 찾아라. 둘째, 그 목표를 성취해야 하는 강력한 이유를 만들어라. 셋째, 목표를 매일 점검하고 처음 10일 동안 매일 성취의 기쁨을 느끼는 연습을 반복하라. 넷째, 주변에서 롤 모델을 찾아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받도록 하라. 이 모든 단계가 당신의 RAS를 프로그래밍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자원을 통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과정을 지속하면 당신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상황에서도 확신을 갖게 될 것이다. 자,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자. 다음 장에서는 당신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깨뜨리는 방법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